근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미 공급된 것도 있고 신규 공급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 전체적인 방향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메뚜기처럼 여기 뛰고 하면서 적은 돈 받아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도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업이 젊은 신입사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친구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옛날 우리 꼰대들처럼 한번 잡아두면 평생 가도록 회사에 충성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곤란하다. 예,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인구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들을 다각적으로 좀 분해를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한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인 줄 알겠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내 공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신다는 의미시잖아요. 보통은 교수라고 한다든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왜 또 그걸 다 많이 낮추셔서.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옛날에는 네. 한 뭐 공부할 때 박사하고 막 할 때 이렇게 쌓아둔 걸 가지고 이제 네. 빼먹잖아요. 네. 빼먹는다는 표현이 많은데 요즘에는 워낙 시대 변화가 빠르고 그 새로운 얘기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기가 이제 재테크나 이 부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소위 이제 축적, 그러니까 자산을 축적하는 기본적인 선행의 이론이나 뼈대 같은 것들도 사실 시대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경제학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강고하게 많은 설명력을 가져 있었던 철칙 같은 이런 이 이론조차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 특히 이 시대 변화는 이제 저의 중 관심사인 이제 인구의 변화가 되겠죠. 생산과 수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변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기존의 이론 틀을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이나 소위 그 이론이 아닌 학교 안이 아닌 바깥에서 벌어지는 냉정하고 냉엄하고 또 즉각적인 이 변화들에 대한 업데이트라든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설명도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특히나 우리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굉장히 똑똑하신 이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 갇힌 지식과 이 변한 현실 사이에서의 미스매칭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공부를 하는 것은 숙명이고요. 대학의 교수님이신 교수님도 여전히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대를 따라가고 계시는, 자, 그런 시대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과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조로 머니트렌드 2023을 냈는데 이번에 또 머니트렌드 2024 요청 이번에도 또 함께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인구 파트와 뭐 이제 노후 그런 쪽에 이제 집필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머니트렌드 2024에서 교수님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요거는 거 뭐였을까요? 그거 얘기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제가 인구 세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인구 변화라는 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이 변화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소위 이제 지수함수라 그러는데 변화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특히나 2024년,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가올 2024년 같은 경우에 인구학적 혹은 인구적 현상으로서 한국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키워드나 화두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선정하고 또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나 많은 분들이 그 체감하기 어려운 얘기들, 특히나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 시작했고, 그 체감을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그 중요한 굴절점이라는 표현들을 좀 하고 싶어요.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 현상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했고, 이 체감의 결과 정책이나 정치의 단위에서도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는 어떤 대응이나 구조 개혁이라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 전문가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제 그 인구 깊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인구 문제로 봤을 때 2023년 이제 올해 한국은 어떤 좀 바람이 불었나요?
가을이잖아요. 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제 10월이죠, 이제. 예. 대개 보면 이제 한 해가 어땠어요라고 이제 표현할 때 사자성어 가지고 많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인구라는 키워드로 2023년을 정리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용두사미? 용두삼이. 예. 그러니까 용의 머리와 소위 뱀의 꼬리가 되겠죠. 약간 아쉬운 대목인데요. 소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2023년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그 실험들, 개혁들과 관련돼 있는 의지와 그 어떤 그 청사진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접어들면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세게 용의 머리로 들어왔는데 끝은 굉장히 이 지지부진한 닭의 머리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도 많습니다. 최근에 또 2023년 이제 2분기 출산 데이터 나왔는데 전국이랑 서울 좀 어떻게 나왔고 그게 데이터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걸로 아는데 이 인구 감소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지는 걸까요? 이제 결국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는데 이 환경 변함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선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만약에 조금 더 과하다 싶으면 좀 눌러주고 아니면 좀 당겨주는 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책의 공학인 것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면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본인들의 삶을 가장 잘 살기 위한 방식으로서 각자 도생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개인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2023년 올해 2분기 출산율로 아마 수렴이 됐다라는 생각이 몇 드는 거죠. 명이었는데? 지금 물론 확정치는 아닙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요. 확정치는 내년이 돼야 나오는 거고 지금 잠정치로 발표가 됐던 게 2분기 기준 0.70명이 나왔거든요. 0.7명. 0.70명.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사실상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둘을 낳으면 이제 우리가 감각성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서 통상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2.1명이 되면 인구가 겨우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0.7이라는 것은 3분의 1만큼 3분의 1토마. 이제 쪼그라진 거죠. 그러니까 비교자 때랑 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7이 갖는 게 우리만 그러냐? 그럼 다른 나라도 그러면 뭐 크게 같이 또 묻어가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EU나 OECD 같은 주요 선진국들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진입했던 국가들은 한 40년, 50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들 국가들도 지금 그러니까 1.6명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어요. 더 떨어지지 않는군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단계로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설마 더 떨어질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 기준이 2018년에 한국에서 이제 1명 이하를 깨거든요. 2018년이면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0.98을 찍고요. 0.92, 0.86, 0.81, 0.78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후반부로 갈수록 0.03 정도 이제 조금 폭이 줄어들어서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2023년 2분기 출산은 0.70으로 더 떨어진 거예요. 근데 2분기 출산율이 의미가 있는 게 통상 한 해의 평균 출산율은 2분기 출산율에 수렴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그러니까 서구와 달리 서구는 이제 아기를 가지면 언제든 계절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근데 한국은 독특하게 이제 학제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3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 들어가는 것도 3월생부터 들어가는 거고. 근데 10살 이하 정도만 되더라도 3월생과 12월생은 체격 차이가 커요. 그렇죠. 인지하는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자기 자녀가 리딩을 하고 싶지 또 따라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생, 11월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만약 계획 임신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싶으면 되게 상반기에 낳고 싶은 임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출산율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평균하면 2분기 출산율에 되게 수렴을 합니다. 이 0.70이라는 것은 작년 대비 0.08이나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 5년치 평균이 0.04씩 떨어졌는데 지금 올해는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0.08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 플레이어, 경제 주체, 그러니까 가게나 이 MZ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를 낳기 위한 환경들을 좀 마련해주면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용두삼이란 표현처럼 우리 꼰대 집단들이죠. 우리 이제 기득 세력들 저를 포함한 우리 작가님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MG의 마지막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 있는 이제 기성 질서에 익숙한 분들이 뭔가 좀 수정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인생 게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0.70이라는 전년 대비 더 많은 출산율의 하락이라는 굉장히 냉소적인 결과에 닿지 서울은요? 않았을까. 서울은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몇 명 나왔나요? 네, 평균이 0.7이라는 건 어디선간 올려주고 어디선간 이제 갉아먹잖아요. 서울은 가까스로 0.5명 수준은 지켰어요. 0.50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0.4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0.7은 평균 지방 지역에서는 아마 0.7, 그러니까 0.7이니까 0.89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서울에서 0.5로 다 갉아먹으니까 평균이 0.7인 거거든요. 서울은 사실상 2.1명에 대한 4분의 1 토막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분의 1 토막. 4가구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난 출산 파업이 아니라 출산 포기에 가까운 숫자인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산율의 하락이라는 게 숫자로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감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임기나 20대, 30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경험을 가지신 직간접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미 다 끝났으니까 별로 감각을 못 가지는 경우 또 10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볼 때 0.7이에요 하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0.7이 그래 0.7 숫자잖아. 떨어졌네? 오케이, 콜.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0.7이 갖는 의미가 자기 생활에도 결국에는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거든요. 조금 우리가 성글게 한번 추론해 볼까요? 과거 5년의 평균치가 0.04씩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작년 기준 0.78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과거 5년치만큼만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과거 5년만큼의 평균치만 앞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로가 되는 게 몇 년일까요? 20년도 안 걸려요. 19.5년이면 한국의 출산은 없습니다. 한 세대 후 30년 후 정도까지 판을 더 벌리면요. 한국에서 출산이라는 단어가 애들이 물을 거예요. 출산이 뭐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추세대로는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 정도 추세가 위험한 추세다. 그렇죠. 한 세대 안에 출산자가 제로라는 거예요. 지금대로 간다면. 그러면 소위 세대 부조형의 각종의 사회 구조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암울하고 엄중한 신호인데 특히나 그 신호가 개선의 정이 없다라고 당사자들이 느끼니 사실 더 나와줘야 되는 것도 0.70이라는 숫자까지 만들어지는.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뭐 당분간은 계속 갈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두 3위가 용두 용미로 끝나는 정도 수준까지 개전의 정이 없는 한 개인의 그 선택은 어쨌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한정 자원을 가지고 본인이 가장 잘 사는 방식을 택할 텐데 이 의사결정 안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두 용미가 될 수 있도록 좀 윗단에서의 리더십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슬로건, 분위기, 컨센서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럼 지금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복잡 다단하게 이제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 저는 큰 범주로 봤을 때는 2가지가 있다고 봐요. 2가지. 한 범주는 일반론. 이거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 한국보다 빨리 저출산 고령화를 겪었던 국가에서도 보이고 한국에서도 보이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원인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고성장일 때는 뭐 비록 상대적 박탈은 있어도 절대 박탈은 매년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게 없어도 20살에, 그러니까 30살, 40살, 50살이 되면 하나하나 축적이라든가 소득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을 결성을 합니다. 참고로 가족 결성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아닌데 이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구성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것. 이 고위험 카드를 선택했던 이유도 어쨌든 매년 늘어나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진입했잖아요. 잠재 성장률이 벌써 2%대. 전 세계 지금 경기가 2008년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풀리고 나서 인플레 발 혹은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을 통한 어떤 자본 축적을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전 세계 경기는 굉장히 비교적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즉,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카드인 가족을 결성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째 이유가 사실상 이제 똑똑해지면 출산을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부자일수록 그리고 이제 고학력일수록 출산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이건 이제 비용 대비 편익으로 그 출산 동기도 평가를 하거든요. 판단을 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만 딱 나와가지고 혹은 낳지도 않고 본인한테 모든 걸 투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고학력이나 부자일수록 출산을 하지 않게 되는데 한국은 참고로 지금 대학 진학률이 75% 떨어져서 75%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판단 기준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정부의 비대칭성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잘 사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성장과 소위 이제 고학력이라고 하는 이 두 파트가 맞물려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떨어졌고요. 한 축이 이제 한국적인 특수성이에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집값인가요? 포함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사회 구조를 왜곡시키고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학력 대기업 모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학력 대기업 모델. 아까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왜 0.5조라는 이제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선배 세대, 저를 포함한 꼰대 세대들은 사실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가난을 확정받지 않는 마지막 세대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면 미래에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경험, 인플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이 사실은 공급될 때 가장 컸던 논리가 뭐냐면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었어요. 학력, 즉 똑똑해진 결과 사회에 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장기간에 걸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생 모형. 이 사실상 개도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안에 이제 사실은 가족을 결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고학력 대기업 모델인데 고학력 대기업 모델이 지금 지방에서는 성취가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요. 근데 서울 중심으로의 인재 집중이 되겠죠. 문제는 서울은 고밀도 공간이에요. 고밀도 공간은 저출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아등아등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쉬기도 힘들고요. 한정된, 그러니까 이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라는 건 한정적인데 대표적인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걸 다 갖고 싶어 해요. 자, 가격과 가치 논쟁이 여기서 붙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집들이 요새 그러잖아요. 이 미친 집값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니 사람이 그렇게 모여들고 수요가 생겼고 여기에다 한국은 또 독특하게 가수요라는 것들도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안 뛴다라는 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 가격 자체를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제라는 명제하에 투입 대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 가격에서 이제 집값이 결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아니 서울 수도권 12% 공간이거든요. 네. 남한에 12%의 공간이 지금 주민등록상 등재 인구만 52%예요. 근데 실제 서울 수도권은 더 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지역에서 15세부터 특히나 30세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주민등록을 안 빼와요. 안 빼오면서 서울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령 인구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령 인구들이 보통 재출산에 따라 한 10%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럼 결국 12%의 공간에 한 60%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내 집은 갖고 싶어 해요. 가격이 안 뛰겠습니까? 뭐 100억이 뭐고 1000억이 뭐예요? 이게 계속 소위 그 수요 공급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밀도 공간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집 하나 살기도 힘든데 둥지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누가 알을 낳습니까? 하물며 새들도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밀도 공간에서 고밀도 공간으로의 사회이동, 바로 고학력 대기업 모델을 쫓아서 사회이동을 하는 순간 출산율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 전체적인 자원의 배분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런 일반론에 더해서 특수론까지 한국은 지금 풀어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에 다 공감 가는데 한 가지 추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똑똑해질수록 애를 안 놓는다. 거기까지 공감을 했는데 부자일수록 애를 안 놓는다라는 말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재테크 콘텐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주변에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비교해서 보면 부자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자녀분을 놓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좀 더 많이 놓더라고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편견인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녀는 놓는 게 아니고 낳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맞춤법이 좀 약해서. 예. 부자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부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일단 부를 늘리는 거겠죠. 불을 늘리면서 혹은 이제 유지하는 불을 거죠. 유지하면서 어떻게 또 물려줄까? 그렇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소위 부의 승계 이슈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가장 큰 거는 자기는 이제 어쨌든 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든 혹은 뭐 부모님을 잘 만나서 물려받았던 간에 이 부를 올고지 혹은 더 이상 잘해서 낚는 방법까지 잘 가르쳐서 이 부를 올고지 자기 후속 DNA한테 물려주는 게 사실은 부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관심사이거든요. 사실 자기는 큰 그거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면 이 부를 벌어가지고 내가 다 먹고 쓸래 이러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잘 물려주는 방식을 생각하는 건데 이 물려주는 방식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톡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톡을 플로우로 바꿔가지고 자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구조죠. 근데 이 자녀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자녀 숫자가 많아요. 자, 많은 거와 적은 거. 이게 이제 선택의 기준입니다. 적었을 때 이 친구에게 잘 물려받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고도의 인재화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집중하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럿 있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물론 설명이 됩니다만 그거보다는 하나를, 소수화를 통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부의 승계를 마침표 찍도록 원하는 게 사실은 소위 부자일수록 본인의 절대소득이죠. 혹은 상대소득들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선호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소수화를 통해서 집중적인 투하를 통한 본인의 부 DNA가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거가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외로 우리는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부의 신호가 자녀 숫자가 많은 거야 한때. 지금은 이제 옛날엔 당연히 그런 게 개도국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도 그럴 거야라는 표현을 했는데 잘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요. 이미 일단락된 주요 국가들 놓고 봤을 때 부자일수록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 인 상황이 됩니다.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 자체도 무의미한 얘기가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자, 그럼 저출산과 같이 이제 함께 나오는 단어는 이제 고령화 문제잖아요.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어쨌든 뭐 둘 다 안 좋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선 저출산 고령화는 분리된 현상이 아니고요. 네. 같은 겁니다. 그쵸.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바톤 터치처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출산, 여기부터 고령화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우리가 경제 구조, 사회 구조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똑같은데 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애생 전체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먹여 살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활동 때는 열심히 일해서 늘 흑자잖아요. 네. 대개 흑자가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근로활동이 중단되니까 노후 불안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문제. 한 사람만 보더라도 이게 뒤로 적자 생활이 있고 중간에 흑자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퉁쳐가지고 이제 이분이 되면 굉장히 인생 잘 산 거죠. 아까 말한 부자들은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까지 남아가지고 이걸 이제 승계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사회도 똑같거든요. 뭐냐면 중간에 서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열심히 근로활동을 해서 조세 부담을 하고요. 이게 이제 재정을 축적시켜가지고 사회 전체를 소위 유지시키는 윤활유로 작용하게 되는 건데 이때 앞뒤에 붙어있는 소위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을 소위 구조구조, 복지구조라는 이름으로 먹여 살리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깨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늘 부모가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위에 있는 계신 분이 먹여 살려야 될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삼각형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밑이 탄탄할수록 그리고 위가 적을수록 이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한국은 0.70이에요. 즉 밑에 있는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요. 위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확 줄어요. 그럼 넘어지겠죠. 근데 여기 플러스 하나 더 붙습니다. 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중 충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0.70이라는 출산율 때문에 MZ세대다 뭐다 해서 이제 우리가 출산이 안 되니까 가족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인추를 많이 맞췄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네,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고령화 이슈가 될 겁니다. 그것도 초고령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이슈는 지금 안 낳아봐야 이 친구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동이 부족한 현상까지 가려면 적어도 20년이 걸려요. 한국처럼 막 대학까지 간다고 치면 25, 6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덜 느껴지긴 그렇죠. 근데 고령화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 위로 올라가요. 한순간에. 한국은 언제죠? 우리 법적 정년 60세 기준 아닙니까? 네. 물론 60대 또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도 사실 60세까지 못 가요. 그렇죠. 우리 뭐 공무원이나 50대 중반 되면 뭐 특히 사기업은 뭐 50대 초반부터 뭐 재미난 통계가 있죠. 통계청에서도 매년 5월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 최장 회사, 그러니까 최장 근로 공간에서 은퇴하는 현재 은퇴죠. 현재 은퇴 연령들을 조사를 하는 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49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9세에 은퇴하거든요. 즉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데 실제로는 위에가 있어요. 이걸 누가 먹여 살리냐는 거죠. 저 7년 남은 건가 이 사이 그걸로 치면?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60세인데
실제로는 50세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비는 거예요. 물론 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장기 안정적인 근로 공간에서 주변부의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비록 분모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로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탄탄한 직장보다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위에 있는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해 평균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0만이 넘어갑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55년부터 63년 구간의 베이비부머들이거든요. 네. 베이비부머의 막내 세대가 63년생이라고 만약 친다면 이분들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드디어 환갑 나이에 진입을 했어요. 이분들이 법적 영령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령 인구 기준이 65세니까 앞으로 5년이 되면 분모에서 자연스럽게 분자로 넘어가요. 자, 존재하는데 활동을 못하는 분들. 한국 사회 어떻게 먹여 살려죠? 지금은 경제활동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세금이라든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은 그나마 굉장히 심각해졌으나 체감하는데 시차가 있어서 좀 덜하다. 그런데 분모에서 분자로 넘어가는 한 사람의 이슈. 이거는 당연히 한 해가 다르게 확 넘어가는 느낌도 있고 숫자도 굉장히 커지고, 그죠? 분모도 빠른 속도로 주는데 분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대구조의 변혁, 개혁,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질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삶의 룰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룰이 달라진다. 대변혁 시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구조합을 해결하려면 도대체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는 거죠? 예, 간단합니다. 사실 말은 간단해요. 뭐, 물론 쉽지는 않은데 말은 간단한데, 아니, 구조는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 구조, 현상 구조를 우리가 다 제도화, 시스템화해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조세제도거든요. 조세, 복지, 산업정책, 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를 잘 키워가지고 위를 먹여 살리자. 옛날에 밑에 워낙 공급들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자본 축적도요, 사실은 노동이 축적됐기 때문에 자본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투입돼가지고 근로활동을 하면 돈을 벌죠. 이 돈이 축적돼가지고 캐피탈, 자본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많으면 일단 모든 부분이 쉽게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노동이 줄었습니다. 한때 100만이 나왔다가 지금 20만이 나와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은 완전히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해결은 간단하죠. 어떡할까요? 이 구조를 이렇게 짠 50년, 60년대의 사회 시스템 구조를 완벽하게 이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완벽하게. 복지제도, 조세제도, 산업제도, 성장 전략 다 바꿔야 돼요. 그걸 안 하려면 이 구조를 이 상황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진 애들한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야 될 거고요. 늘어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든 분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내게 하는 방식, 연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식과 받아가실 분들에게 굉장히 적게 주는 방식, 이거는 순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최후의 방법은 뭘까? 결국 이 구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폭적인 체제나 시스템이나 제도를 수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거죠. 고정관념. 뭐 어떤 수정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가장 효과적이고 의사결정을 단일화시킬 때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거버넌스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체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가 이런 거죠. 1인 1표 제도도 지금 다시 한번 논쟁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방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상식과 소위 이제 앙시앙 레짐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 구체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수정을 안 해서는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연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지금 이 방법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야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유지하려면.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더 내게 해야 되고 덜 받아가는 구조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기는 얘기하면 다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감춰요. 그리고 다들 미뤄요. 자기만 사실 뭐 있을 때 문제 없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를,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요. 골마 터졌어요. 그러면 진단을 해서 찢어가지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붕대로 덮어요. 덮고 그리고 이 현장을 이탈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또 보니까 문제거든요. 또 덮어요. 또 나온. 이거를 당사자들은 매년 아파요. 문제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해주던가 하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각자 잘 사는 방식의 결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적 이익인데 사회의 비용으로 전가가 되거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 교수님과 머니텐드 2024 요 책을 토대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국 일본에서 좀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한국보다 더 먼저 인구 감소국이었던 이제 일본 사례, 산업적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지점이 있나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네. 국제 비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상황 결과가 비슷하니까 원인도 비슷할 거야. 그 과정도 닮았을 거야. 네. 이런 추정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힌트나 하나의 이제 어떻게 뭐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인 것이지 실제 그게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벤치마킹하거나 수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체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특히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의 사실은 모범 모델이 일본이죠. 왜냐하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 현상을 겪었고 또 그걸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실험들도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한국도 분명히 분해해서 분석해서 차용 가능한 것들은 또 선별해서 좀 챙기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 구조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금 세게 하면 벌써 한 두세대 가까이 인구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작년 출산율이 1.27명이거든요. 굉장히 좋죠. 네. 우리나라가 0.7이니까. 네. 우리보다도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그 일본이 1.27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상 최저치거든요. 자, 근데 사상 최저치를 얘기했는데 한때 얘는 1.2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29 떨어졌을 때 총리가 3일 만에 옷을 벗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 세대 이상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신호가 있었고 힌트도 있었는데 도대체 니네 뭐 했니? 라는 이제 일종의 반성 차원이었죠. 그 정도로까지 사실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찍 시작됐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전시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 정책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례를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결과는 비슷해요. 물론 뭐 0.7, 1.27이니까 굉장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떨어진 수치는 비슷하다라고 놓고 보고 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우리 그 하위 구조라고 표현합니다만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보여도요. 그 사람의 그 사고라든가 체제라든가 속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회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은 진화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현상들을 인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그럼 한국하고 똑같을 것이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하고는 유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흐름은 비슷하나 진단은 달라야 된다라는 게 일본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일본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뒤를 닮아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닮아갈 것이라는 초입 단계에 많은 분들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봐도 극단적인 인이돼요. 아까 얘기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신호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줄기 시작했거든요. 한 5년 됐습니다. 2018년부터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이 가설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적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한 5년 정도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5년 정도 저는 일정부분 확인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사회 만만치 않다. 반드시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0.7이야라고 얘기는 못해요. 뭐 여러 가지 복합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힌트는 될 수 있는 건데 일본이 97년도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시점에 일본의 장기 복합 불황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짧게는 20년, 좀 길게는 25년 이상 디플레 현상을 겪었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디플레 원인이 뭐냐 할 때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신호를 빗대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저성장을 낳았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5년 동안 어쨌든 한국의 경제 현상, 물론 그 중간에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돌발 변수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꽤 그 유의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대응의 방식들은 사실 일본에서 좀 힌트를 찾는 것도 일정 부분 유의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어쨌든 감소되고 있으면 앞으로 도시는요? 도시 모습은 좀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일본 얘기랑 같이 조금만 연결시키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이슈하고 똑같은 그렇죠. 건데요. 서울 수도권.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죠. 그렇죠. 예, 1000만 인구 깨졌고요. 이제 925만까지도 네. 갔고요. 경기도는 늘고 있나요? 경기도는 아직은 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독특한 게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구 경합을 해도 이겨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물러나신 분들이 경기에 살잖아요. 직주가 그렇죠. 분리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다 서울이 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서울에 못 들어와요. 워낙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에 잔류합니다. 그래서 경기는 17개 광역지자체랑 인구 싸움을 해가지고 늘상 이겨왔던 동네예요.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작년에 월별 데이터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한국의 총 인구 감소 영향을 경기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알기로 경기가 한 13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아마 줄어들 거다. 어쨌든 총 인구가 줄어드니까 물론 제로섬 게임으로 서울 인구 받아들이고 지방 인구 받아들이면 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또 당분간은 더 늘어날 개연성은 있어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쨌든 축소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재미난 거는 일본의 도쿄 인구는요 지금도 늘고 있어요. 전 세계 수도 인구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도쿄 모델, 도쿄처럼 갈 거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왜냐면 서울은 벌써 천만 깨져가지고 떨어진 지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 수도는 여전히 지금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고 있는 거가 잘 봐야 될 게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감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감소인데도 인구가 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회 전입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도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들이 대부분의 수도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폴리탄이 아직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들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선행의 사례가 없는 거를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소득은 늘지 않은데 지출해야 될 물가 수준은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엇박자의 상황인 거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외에서 그 사례는 못 찾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만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추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특히나 만약에 인구, 특히 인구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역, 특히나 도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주역이라는 개념보다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측면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상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죠. 단기 일시적인 부침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부동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강남, 강북 사이 혹은 지역별 양극화나 차별화는 당연히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죠? 이미 공급된 것도 있고 신규 공급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이브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나이브한 게 20년, 30년 후에 발생한다면 지금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은 집값 전망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실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가격 결정 변수들이라는 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하게 돼 있는 거고 이게 1차적인 원인도 있고 2차적인 원인도 파생 원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모수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인구학적 변화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올라도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공급 안 하면 돼요. 공급 안 하면 계속 이제 그 공급량이 줄 거 아닙니까? 네네. 줄면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아까 얘기한 12% 공간에 제공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가격은 뛰겠죠. 예를 들어 강남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그거 제한적이거든요. 그 아파트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용적률 뭐 대폭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100년 후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인구가 줄어도 다 들어가려고 하면 가격은 뛰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다만 전체적인 상황, 그래서 사실은 잘 봐야 될 게 그 차별화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인구 구조 가치도 같이 봐줘야 좀 총체적인 판단. 물론 그렇게 한다고 또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소위 부동산도 경제학적 재화라면 이런 식의 판단 기준들이나 원칙들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은 어쨌든 인구 감소를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결국 서울, 경기와 지방의 집값의 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발생해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고 근데 서울, 경기도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를 우리가 꺾지 못한다면 이게 나중에는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갈 확률이 결국에 수요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네. 사견임을.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는. 지방은요, 부동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과공급 상태에 두 가지. 과공급 상태에 그나마 공급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수요는 이제 직접적인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자연 감소도 있고요. 그나마 버텨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출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큰 공급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저쪽 하락세는 불가피하다는. 문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하고 이제 신도시 뭐 이런 개념하고 분리해서 본다면 서울은 어쨌든 당분간은 한정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직주락의 기반이 사실 서울을 능가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경기로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이제 스톡이 플로어로 부의 이전이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기성세대거든요. 기성세대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 이제 우리 라이프 사이클 이론 일에 따르면 노년이 될수록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굉장히 그 유동성이 제한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걸 황금성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소위 위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바꾸는 이제 개념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60대 70대가 집을 사거든요. 아까 얘기한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자녀에게 승계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수요인 거예요. 이런 수요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서울이 제공할 수 있는 집의 양은 제한적인데 60대까지도 이제 매수자로 전환되고 매도가 되고 헌집에 중고집의 매도자가 되었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걸 늘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집에 대한 또 수요까지도 얹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재화, 이 직주락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차별화는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신도시 같은 것들입니다. 자, 신도시의 대전제는 뭐냐면 서울로의 인구 공급이 전제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게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달리 다른 나라는 다 지금도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에.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다른 나라의 신도시는요. 우리나라처럼 고밀도 압축형의 신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신도시도 그냥 막 아파트처럼 매 올립니다. 그만큼 인구가 과다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수용하려면은 저밀도의 친환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89년도 1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이제 인구가 몰려들 것이냐가 첫 번째 포인트. 네. 두 번째,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냐 두 번째 포인트. 만약 이 두 전제가 유지가 된다면 신도시는 지금처럼 계속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멈춰진다면 신도시처럼 확장형의 고밀도의 공급형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사람을 수입하는 한국 파트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저출산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이민청이 신설되었는데 그럼 이제 이민은 인구 감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진국의 좋은 사례 그런 거 있을까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게요. 네. 이민하고 네. 노동 수입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근데 많은 국가, 한국도 포함해서 많은 국가에서 이민이라고 쓰고 사실은 노동 수입이라고 읽거든요. 한국은 노동 수입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네. 그들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벌충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민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국가의 조건들이 뭐냐면 젊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민의 허들이 낮아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복지를 쓰시는 분들이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 60대, 70대가 뭐 캐나다 이민 갈래 하면 허들 굉장히 높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전제가 자국의 부족한 노동 인구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이민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노동 수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 또 경제 활동 인구의 하락이 드디어 이민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이고 확대해야 될 정도로까지 이제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구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만 그렇게 부족할까요? 라는 거거든요. 다 부족하죠.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2.1명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대개 1.5, 1.6명 수준이에요.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자연 감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대부분이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 밖에서 국제 유입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특히나 유럽은 아프리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남미에서 이렇게 들어온,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가적인 리크루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민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나 이민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고도의 안정적인 어떤 그 루트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도 이미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 미국, 유럽,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는 일찌감치 사실 이민에 대한 세분화된 고급화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한 노동 수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도 인재 유입까지 굉장히 층위를 나눠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노동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나의 능력, 나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를 고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드디어 한국이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원오브 댐에 이제 한 사례가 된 거죠. 이게 판단을 잘 해야 될 게 공급차 측면에서 판단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필리핀이 뭐 올 거야, 태국이 뭐 올 거야 하는 거와 태국 이모 입장에서 어디를 골라갈까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는 자꾸 공급자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들을 낮춰주면 막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런 상황 지났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그 사람들도요, 특히나 그들 나라도 지금 대부분이 2.1명 이하예요. 얘기는 뭐냐면 60년대 우리가 독일에 파독, 광부, 뭐 간호원 우리 선배님들 보냈잖아요. 보낸 게 사실은 왜 보냈겠습니까? 뭐냐면 인구는 늘어나고요. 그분들 여기서 뭐 해봐야 사실은 좋은 직장 못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빨리 해외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근로활동을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다시 자본을 백업받기 위한 거거든요. 없는 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한 과정. 지금 개도국에서 이민에 관련돼가지고 그래도 막 허들을 낮춘 이유가 뭐냐면 빨리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래야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거예요. 우리가 50년, 60년 했듯이. 그치.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들 나라가 지금 2.1명이 안 돼요. 그럼 뺏기고 싶겠냐고요. 안 뺏기죠. 일단 출구를 막을 겁니다. 굉장히. 두 번째, 그래도 뭐 나올 건 나오겠죠. 근데 나올 때 한국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원오브 댐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제 경쟁력, 한국의 이민과 관련돼 있는 국제 경쟁력 별로 없어요. 캐나다 가죠. 왜? 캐나다 어떤 주는요, 집도 준답니다. 돈 없이 가도요, 그냥 몸만 좋으면.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 지방 산업이나 지방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내적인 그 노동의 분업 구조가 완성되지 않는 게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빨리 들어오도록 원하는 상황이,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민청이다 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늦었다. 근데 늦은 만큼 사실은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진짜 코리안 드림이 다른 캐나다 드림보다 훨씬 더 나아요라는 뚜렷한 신호를 줘야지 그나마 소위 노동 수입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글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서 굉장히 간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은요, 이민과 관련해서 들어온 분들을 우리가 다문화와 관련된 것도 갈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염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신중하다 보면 이미 시간은 많이 뺏겼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민 뒤늦게 해서 그나마 고무적이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파격적이고 조금 호흡이 빠르게 경쟁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전폭적인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한국에서 이민을 받게도 실질적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될 확률이 좀 낮다는 거네요. 지금 이 제도 안에서는 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9이는 굉장히 그 우수 인재와 관련된 것들은 잘 안 들어오고, 우수 인재는 이미 간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을 갈까, 일본을 갈까, 캐나다를 갈까, 독일을 갈까. 당연히 그쪽 나라가 훨씬 더 이득이 좋으니까, 인센티브가 많으니까 그쪽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표현하는 최장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케이스가 우리가 사실 재미를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산업연수생, 단기 노동 유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토대 산업, 뿌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 공급원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도 전폭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맥락인데,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으나 좀 호흡은 빨리, 그리고 안에서의 내부 조정도 크게, 즉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신호, 인식들, 교육들을 좀 빨리 전폭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학생이랑 관광 비자는 잘 주는데 그에 비해서 거주 비자는 잘 안 주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정말 뭐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이제 비자 관련해서 개선될 정책이 있는지, 인구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앞으로 아마 비자의 세분화, 다양화가 아마 요구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자체들도 사실은 지자체별로 필요한 노동의 종류들이 다르고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효율성을 높인 방식으로서의 세분화된 비자의 욕구들이 커질 거예요. 결국 아마 외교부도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허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이제 만족스럽게 그 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일부 선행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쁜 신호에 대한 소위 편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좀 제한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은 특히나 투 트랙으로 움직여야 돼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변화,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폭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 단계에서 효용을 낼 수 있도록 인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현장 단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아구맞듯이 맞아떨어
떨어져야 사실은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제 경쟁력 수준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수요라는 이 편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편하고 효과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노동 수입이라는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그 현장과 소위 이제 제도, 철학 사이에서의 이중적인 어떤 그 호흡이죠. 2인 삼각경기처럼 이런 식의 좀 맞춤 전략들이 필요하다. 지금 교수님과 이제 머니슨 2024 이 책을 통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달라진 늙음 60년대생이 온다 좀 파트인데 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대부분 은퇴하는 시기인데 이 세대의 노후 대책 양상은 이전과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노후 준비 요즘 김작가 TV에서 영상 올라오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원래 제 전공이 노후 대책입니다. 말씀드리면 알려주시나요? 방법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에 사실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조선시대 노후 대책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게. 자녀. 그렇죠. 대가족이거든요. 네. 대가족을 통해서 뒷방 태물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사실은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위 부양의 구조, 그러니까 현역인 자녀의 부양의 구조 때문에 먹고 사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던 건데 지금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깨졌는데 지금 어떤 방식을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족의 분화가 안 되고 특히나 MZ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가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들, 봉양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상황에서 세대 전승형의 소위 복지 패스 전달들은 이미 막혀들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연금화시킨 게, 그러니까 구조화시킨 게 연금제도거든요. 근데 연금, 이거 완성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으나 10남매, 20남매는 좀 그렇군요. 한 10남매 정도 돼야지 자기가 은퇴하더라도 일식 받아도 사실은 뒷방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숫자가 1도 안 되는 상황. 사회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현역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내가 그 보험료를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이미 깨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 대책이 되겠냐라는 거죠. 방법 하나밖에 없죠. 각자 도생이에요. 근데 이 각자 도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생애 라이프 사이클 곡선 이론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조차도 지금 무산시키는 식의 한국의 구조 붕괴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갑작스럽게 커진 60년대 생이든 혹은 뭐 고령 인구든 간에 이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체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년퇴직하지 않고 못하거나 그 전에 은퇴하는 분들이 유입될 만한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산 가능 인구의 이제 하락이 사실은 네. 그 우리 인구 감소와 직면돼 가지고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를 예를 들어 벌충하는 방식, 아까 얘기한 이민이 가장 유력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의 저하라든가 하는 것도 있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이민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소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로봇이죠. 요즘 어디 가도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30-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경제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어떤 방식. 분들이 해당되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대학생 같은 것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산이 가능한 분들인데 우리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빼거든요. 군집화해서 빼버립니다. 이분들이 이 현장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 방식이 사실은 정년 연장이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방식은 사실은 이제 출산율을 제고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어려운 거니까. 결국 현행 단계에서 인구가 준다. 이 죽는 인구를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 벌충할 수 있는 방식은 유력한 거는 아까 얘기한 이민이 가장 즉각적이긴 해요. 두 번째가 어쨌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강판시키는 현행 제도, 바로 정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활용이거든요. 자, 우린 지금 60세 정년입니다만 우리 공적연금 수금도 65세예요. 당장 5년에 크레바스가 발생을 하죠. 근데 실제 정년은 또 50세입니다. 결국 한 15년 정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야 될 분들을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뭐라고 할까요? 적응이 좀 부족한 방식으로 이면 주변부로 내모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 경제활동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년연장 제도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이 정년연장 제도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와 경합한다, 뭐 이런 논리 때문에 그 진영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는 이 싸움거리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경외시하거나 도원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대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정년연장은 헌법 권리하고도 부딪힙니다. 왜 특정 연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현장에서 물러나야 되죠. 옛날에는 물러나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공급되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 자리를 안 비켜주면 밑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세다 뭐다 해가지고 그 끊임없이 인구가 공급됐던 시절에 만든 사실은 연령 차별적인 고용 제도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동의가 됐던 거죠. 워낙 막 쫓아오는 친구들 중에 자기 아들도 또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물러나야 또 이 친구가 잘 사는 구조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중구조의 충격인 거죠. 이것들을 막으려면 결국 전폭적이고 좀 전향적인 방식으로서의 정년 연장 제도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건 시대 흐름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사실 정년 제도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정년 폐지죠, 사실은. 네. 우리도 정년 연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바로 정년 폐지까지 얘기하면 좀 충격이 크니까 궁극적으로 정년 폐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노후 대책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살벌한 방식이지만요.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일 소풍을 떠날 수 있으면 노후 대책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돈을 벌 수 그럼요. 있는. 그런 식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연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퇴장을 시키냐라는 것이죠. 네. 일할 능력이 있다면 일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일할 능력이 있어도 법적으로 60세면 일단 퇴장을 해야 되는. 그럼 교수님이 이제 노후 대책이 또 전문 영역 중 하나라고 하셔서 노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실 당연히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한데 돈은 어느 정도나 중요한 건가요? 많을수록 좋겠죠. 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쌓아둔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쌓아둔 돈은 스톡이고요. 사실은 플로우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앞으로 이제 저금리가 고착화될 텐데 1, 2% 저금리 상황, 지금이야 뭐 단장 유동성 이제 환원 차원에서 일단 금리가 좀 있습니다만 결국 저금리로 수렴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 뭐 1억, 2억 넣어준다 한들 돌아오는 스톡의 양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게 활동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플로어 소득이 수술이 더 좋은.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돈을 분해하면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입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부가적인 뭐 수혜는 둘째치고서라도 일단은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축적 자산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노후는 특히나 이제 몸이 가볍잖아요. 가볍다 보니까 의료와 간병비를 제외하고는 현역 때처럼 돈을 많이 쓸 상황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정비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근로소득만 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마련된다면 굉장히 좋은 노후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은퇴 50세 뭐 이런 나라에서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안 되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파이어족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축적시키는 과정들을 하게 되죠. 바로 투자소득, 자산소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죠. 본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매달 꽂히는 소득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노후 이슈가 큰 국가일수록 우리 TDF처럼 타겟 데이트 펀드나 혹은 매월 분배형 펀드처럼 이 일상생활의 부족한 돈을 벌충할 수 있는 상품들의 구조화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것도 일단 자산 소득이 일단 나오는 거고요. 이거저거가 잘 안 된다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 빈곤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벌충하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예요. 바로 공적 연금이라고 표현되는 공적 이전이라는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공적 이전 대표적인 국민연금이에요. 공적 제도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사실은 그 옛날에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어쨌든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수준에 범하는 정도로까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근데 참고로 지금까지 가장 컸던 돈은 뭐냐 하면 자녀소득이었어요. 바로 사적 이전이었습니다. 너 이만큼 키워줬잖아. 나 책임져. 자녀의 보험 기능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내 자녀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노후 소득의 돈들을 분해해 봤을 때 아까 마지막 역전부터 역산해서 가면 그러니까 사적 이전 거의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10%도 안 될 겁니다.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공적 이전이에요. 공적 이전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이슈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한 12년 전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제도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게 워낙 저연금과 무연금자가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1층 연금을 또 깔아줬거든요. 아니 초고령화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썼어요.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죠.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베이비 부모가 한 해 80만이 넘어가는데 이거 대응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한 재테크나 열심히 하자. 이게 자산 축적의 이제 이슈들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재테크는요, 재미난 게
재테크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도 커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몫이 커지는 게 아니라 관련 시장이 커지거든요. 관련 시장이 커지면 이게 금융이 커지고 서비스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시장 발굴에 조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산 축적.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면 스톡을 플로어로 바꾸기 위해서 저축에서 투자로 라는 슬로건들을 주요 국가들은 채택을 많이 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스톡으로 깔고 앉아 있어 봐야 이거 도움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움직여야지 도움 됩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요. 자칫 잘못하면. 돈은 풀었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다 노후 소득으로 쓰지 않고 불안한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아 있으면 이게 일본에서 발생했던 유동성 함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로 금리를 쓰더라도 돈을 막 풀어도요. 이 돈이 안 돌아요. 원래 제로 금리고 그 정도 되면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일본적 현상이었거든요.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축 에서 투자로 바뀌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자산소득은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상향 하겠으나 여기서도 따는 사람, 꼬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면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60세다, 65세다, 70세다, 75세다가 아니라 본인의 근로 능력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면 물론 뭐 정규직처럼 탄탄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죠. 어쨌든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움직일 수 있을 수준의 무대와 거래 방식들, 노동의 거래 방식들을 좀 다양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만 잘 만들어지면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나 노후에 뭐 먹고 살까라는 방식의 각자 도생의 노후 대책의 이 폐쇄적인 어떤 한계들은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방법을 찾기보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근로소득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는 게 가장 좋죠. 좋은데 네 가지 포트폴리오의 조정들을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사적 이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처럼 그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신 분들은 공적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근로 활동 안 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알짜 종잣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자산소득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가장 가시권에 있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 게 이제 근로소득의 장기화, 구조화인 거죠. 자, 그럼 실버 세대 이제 사업 쪽으로 좀 가서 소비 측면에서 60년대생 어떻게 타겟팅하고 마케팅해야 하나요? 사실 저도 이제 곧 건강과 노후 관련된 채널을 하나 오픈하거든요. 새롭게. 우리가 인구를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주체냐, 소비 주체냐. 지금까지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거의 열의 9번이요. 8, 9번 생산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갑니다. 그렇죠. 즉, 예,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측을 생각하면 소비가 있어요. 우리가 늘 경제학은요,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의 양측의 차원에서의 조정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황의 종류도 수요 불황이 있고 공급 불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불황이라는 게 이제 가계 부분의 불황. 그러니까 유동성 불황인 거고요. 공급 불황이라는 게 소위 한국처럼 특히나 이제 수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의 불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와 관련되어 있는 불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 불황의 성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급 불황이 생겼는데 가계 대응을 하면 이건 완전히 엇박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정책들이 필요한 거 똑같습니다. 새로운 얘기 똑같은 거. 이거 60세 이상이 늘어난다. 60년대생이 커진다. 노령인구가 커진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안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유령 인구인가 자녀 인구인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돼요. 소비 인구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산 측면의 비중이 약간 낮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측면은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현역 때 소비가 아니라 고령 때 발생하는 독특한 소비 때문에 늘어나는 이 특정한 현상들 얘기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한 소비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비가 만들어지면요. 생산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 3면 등가거든요. 생산, 소비, 지출이라는 것은. 이것들이 순환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어쨌든 조금 돌아가는 듯 해도 이게 생산의 부족분이 소비의 벌충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게 결국 다시 돌아서 막혔던 디플레가 인플레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강력하게 떠오르는 소비 집단 지금 누가 있냐라는 거죠. 전체적인 현역 인구는 다 줄고 있어요. 생산 인구도 줄고 있고 소비 인구도 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산 인구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피부양 인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피부양 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이 트리거, 촉진제가 사실 또 이제 선순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장, 마켓을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말씀드린 스톡에서 플로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들과 동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보면 노년층 돌봄, 건강관리 사업
또 이거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되는 걸까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복지를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복지의 산업화입니다. 복지를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맞죠? 공공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세대 이전이라든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때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는데 한국의 복지 제도는요.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을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인 기업에게 의탁시켜주는 과정으로 복지 체제를 짰거든요. 결국 우리가 공적연금을 포함해가지고 기업의 수당들이라든가 특히나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법률화, 제도화되어 있는 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뭐냐면 가장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일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으면 복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 대국은요, 사실상 복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복지 대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역할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50년, 60년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적다 보니까, 자원이 적다 보니까 복지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요거밖에 없는데 복지 막 쓰기 시작하면 성장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복지 좀 미안한데 일단 우리 성장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잘하는 애가 보니까 기업이네? 야, 기업 니네한테 훨씬 싼 돈으로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고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수입 안 해줘? 수입해주도록 해줄게? 뭐 이런 방식의 이제 성장 주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실은 복지는 많이 제외됐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돈 벌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게 너네가 좀 일자리를 좀 잘 만들어줘. 그 일자리만 잘 만들어주면 복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면서 한국은 굉장히 장기 안정적인, 일단 들어가면 잘 잘리지 않는 이런 식의 고도 성장형의 HRM이라 그러죠. 인적 자원 관리 방안들, 고용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까지 못 가고 중간에 막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중요한 건 그렇게 짜다 보니까 복지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다 해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를 다닌다고 치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뭘까라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돈을 모으는 목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어릴 때 나이 드는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20대 초, 30대일 거예요. 돈을 모으는 이유. 그때는 일단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요새 뭐 아스팔트에서 결혼합니까? 그렇죠.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주거 했어요.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 애는 뭐 그냥 큽니까? 잘 키워야죠. 그거 다 잘 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비.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은 사교육 시작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죠. 교육비 이것 때문에 돈 모아야 그래도 돼요. 걔 독립하려면 또 다시 아파트. 그렇죠. 또 하고요. 안 아픕니까? 아프면 또 나 돈. 그렇죠. 의료 또 이제 퇴직했어요. 60세. 네. 50세 퇴직 맞으면 퇴직했어요. 우리 또 36개월치 주잖아요. 퇴직금 주잖아요. 아, 사람은 통상 평생을 살면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돈을 모으는 목적일 겁니다. 근데 이 단어들 전부 다 뒤에 복지란 단어 써보세요. 다 연결돼요. 주거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노후복지예요. 맞잖아요. 이거 지금 고도성장 때는 이거 네 개를요 전부 다 기업이 해줬어요. 기업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기업복지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주거? 우리 옛날에 사택, 지금도 좋은 회사 다니시면 주거 지원과 관련된 각종의 지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비? 회사에서 대주잖아요. 대학교는 뭐 대기업 같은 데서 그렇죠, 지원해 대주죠. 주잖아요. 의료비? 앞에서 병원 갔다 온 거 영수증 갖다 주면 물론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해주잖아요. 마지막 퇴직금, 이거 법적으로 일단 돌려주잖아요. 이 네 가지 미국이나 영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아, 없나요? 기업이 해주나요? 안 해주죠. 기업이 이걸 왜 줍니까? 이건 개인의 영역인데. 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자녀 등록금 내주는 거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게 기업복지예요. 기업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을 기업이 다 맡아서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기업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네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활동하는데 많은 것들을 해줘요. 그게 우리의 또 고도 성장의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정경유착의 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과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복지를 일부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복지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초등학교는 거의 전부 다 국공립이거든요. 네.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사립이에요. 네. 이게 이런 이슈인 거거든요. 유치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공교육이에요. 정부가 해야 될 건데 정부가 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있고 집 있는 사람에게 야 유치원 차려. 그러면 정부가 현금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 줄게 이런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보 일어나다 뭐다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니 사적 영역으로 운영하게끔 했는데 실제 돈은 다 정부 돈이 들어가요. 이게 옛날 그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영역 자체가 시장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복지가 왜 시장의 영역이야? 복지는 당연히 정부의 영역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스웨덴처럼 복지 대국이 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그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 부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건데 들어오는 사람 이거 다 공공복지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지금 공공복지가 가장 높은 수치일 겁니다. 빠른 속도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는 사람들은 20만인데 한 해 평균 80만이 지금 수급을 받겠다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지나면 100만이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유지함?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얘기했죠. 이 복지 자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주거나 규제도 좀 낮춰주고요. 이거 자체가 부가가치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가 지금 사실상 비난을 받는 하나의 측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공공복지인데 받는 사람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서비스와 품질이 안 좋거든요. 시장에서 똑같은 거 만약에 공급하라 그러면 시장 경쟁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상의 우리 비버리지 보고서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복지 서비스의 품질은 시장에서의 최우선 경합제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을 때 뿌듯하고 그렇죠.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건데 분명히 정부가 하는데 품질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니 이 시장은 보면서도 이런 답답한 거죠. 만약에 우리 시장한테 맡겨주면 기업한테 맡겨주면 이 돈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크게 비용 대비 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시장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일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근데 품질은 나빠. 근데 비용은 비싸. 우리가 지금 간병과 관련된 요양과 관련된 대부분이 지금 이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나마 초고령화 이제 목전에 있으니까 그나마 작은 갈등으로 보인다고 쳐요.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 대세는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사람을 악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호재라고 생각하자. 생산이 아니면 소비라고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이분들 과거 대비 구매력, 가처분 소득 적은 것도 아니에요. 탄탄하거든요. 우리 X세대, 지금 50대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산업화 세대들, 민주화 세대들, 그 이전에 노인 빈곤, 고령 빈곤하고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고령 빈곤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 50% 갔다가 상대 빈곤이 지금은 40%까지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매력이 이제 계속해서 보강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어쩌면 한국 사회,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가장 강력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요, 복지 산업이 최고의 성장 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년층 분들의 의식주 변화, 뭐 무남이 소비 형태는 좀 어떻게 바뀌고 관련 사업 키워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많이 바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 산업이다, 시니어 마켓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한 10년, 뭐 짧게는 제 기억에 따르면 저도 그런 논문을 쓸 때 한 20년 전에 그런 걸 쓴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한국에서 고령화 이슈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마 이게 펼쳐질 것 같으니까 너무 빨랐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 산업이 굉장히 유망할 거야라고 하는데 가장 큰 전제가 그런데 상대 빈곤율이 50%네요? 라는 거예요. 뭔가 군집화가 커질 것 같은데 구매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초기 단계 진입한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아마 손해보고 빠져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특히나 긍정. 60, 70이 되시면 이걸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마켓에 이제 접근하는 마케터라든가 기획자들 같은 게 되게 또 40대, 50대, 뭐 50대도 어렵죠. 30대, 40대다 보니까 자기적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관념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대, 80대가 되면 응당 이런 수요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7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75세 이전까지 65세에서 75세를 정기고령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기고령자는 현역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뭐 5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제 마인드는 여전히 20살 때 마인드거든요. 몸만 늙었을 뿐이지. 작가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할까요, 이게. 제가 식당 들어가면 당연히 저 사람은 국물이 있는 거 시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 음식 좋아해요. 저라고 맨날 소주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각들이 있는데 우린 고정관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70대 의식주는 이럴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니어 산업이 안 되는 이유도 40대, 30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요.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X세대가 이제 50대 중입니다. 위에 있는 우리 586 세대들은요. 민주화까지 경험하고 고도성장의 끝물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60대, 70대가 될 거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은 이제 아프니까 이게 필요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고학력이고요. 이 사람들 해외여행 안 가온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한테 몰빵하는 것도 좀 의심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돈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너 아프니까 이제 병원 갈 거야. 병원 가다 보면 뭐 간병 이거 필요할 이런 식의 접근 방식. 그런 분들 저도 만나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오히려 와인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와인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욕구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수요 조사거든요. 수요. 그래서 진짜 60대, 70대 달라진 신고령층, 신시니어들의 욕구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고정관념 대신에 그들한테 다가서 가지고 그들의 욕구와 내면과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60, 그러니까 70과 어제의 70은 완벽히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연금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은퇴 부부의 일명 연금 맞벌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지역연금이 있어, 그러니까 80대 후반, 90대 초, 네. 89, 87, 93년 아마 이 정도에 시작했을 텐데요. 만액 조건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아까 예전에 있었던 10여 년 전에 기초연금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 20년 만액 조건을 못 채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연금제도 만들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월급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빼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저항이 커져요. 그렇죠. 근데 이 저항을 낮추려면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급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보통 지금 초기 단계 받아가신 분들은 한 3배, 4배 가까이, 4.5배 가까이 받아갔습니다. 물론 이게 1.1배는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는 나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낮다,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표현되는 55년부터 63년생 구간들이 이제 이 연금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68년생 이후부터는 이제 65세부터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만액 조건 다 거쳤어요. 그리고 이게 연금은 우리나라 연금은 소득 비례형이지 않습니까? 소득 비례형 공적 연금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지금 많이 축적이 되고 쌓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 9%입니다. 자, 본인이 4.5%, 회사가 4.5%, 물론 뭐 지역은 본인이 다 냅니다만 이 9%를 내는 거가 기본적으로 20년 넘어서 30년, 40년까지 갖췄다? 굉장히 큰 돈인데요. 굉장히 큰 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고수익 비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만큼 밑에 애들은 덜 돌아가는 구조예요. 빨리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또 이 중에 상당수는 맞벌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생활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퇴직하면서 연금 생활자로 만약에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 만만찮은 구매력과 가처분 소득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빈곤, 고령, 풍요. 네. 넉넉한 노후 생활, 유유자적의 연금 생활이라는 수식어가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분들 아마 이제 막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건들 갖추신 분들이 고도성장과 맞물려가지고 다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제 한 2, 3년 후가 되면은 봤거든요. 봤는데 이미 많은 조건 다 갖췄어요. 지금 받아가시는 선배들보다 오히려 더 조건들이 셀 거라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9%입니다만 이거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내야 된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낸다는 얘기는 소득 비례형에서 더 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 빈곤해진 젊은 친구들, 자녀 세대들에 따르는 세대 간의 어떤 격차. 그다음에 분쟁, 갈등 씨앗들은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크게 한 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각각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연금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중층 제도가 있을 때 가장 탄탄하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는 다양할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뭐 거의 모든 가게, 개인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장 밑에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개보험이기 때문에 전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때 이제 직장 가입자냐 혹은 이제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특히나 또 1층 안에서 우리 국민연금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역연금이라는 것도 따로 있죠. 우리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우체국 별정예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거 아마 이게 일어나될 거예요. 어떤 시기든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이제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수혜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재고가 없을 때는 세금으로 벌충해 준다는 것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하향 안정화의 길로 국민연금과 일원화가 되는 거는 뭐 이거는 당연한 과정일 거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긁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문제는 1층 연금이 사실상 안전판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이전의 비중이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탄탄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탄탄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역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으면 노후 소득으로 공적연금이 뭐 40%가 돼야 된다, 30%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받아가는 수준이 뭐냐 해서. 이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 지금 40%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가 있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9%입니다만 이게 일본 사례도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대개는 늘어날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OECD나 EU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보험료 비율이 대개 20%까지 올라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준조세까지 납부하는 국민 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국민 부담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나는 거가 일단 나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 떼가니까. 근데 두 번째 잘 생각하면 낼 만큼도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거 구조를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은 낮아지지만 그 본인들의 보험료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2층의 구조가 필요한 게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요. 퇴직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일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장기 안정적인 근로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성을 국가가 법률로 받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노후 대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그 정부가 공공복지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36개월치 주는 것들을 또 유도도 시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노후의 불안을 없애라는 걸 제도화시킨 사례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90대 아니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없을 때는 그 돈 받아도 전부 다 이제 치킨집 차리는 거예요. 보통 뭐 목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도 좀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창업이라는 게 치킨집 창업이 실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참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자영업자가 한 30%에 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치킨집에서 또 실패하시면 이분들이 또 전부 다 주민센터 앞에 오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또 공공복지에 또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좀 제도 좀 막자. 그러면 야, 이 목돈 좀 못 쓰게 해. 하고 묶어둔 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을 돌려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쌓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퇴직연금 제도 시장이 크지 않고 물론 뭐 단기간에 많이 커졌습니다만 생각보다 아직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크진 않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특히나 우리 캘리포니아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와서 탄탄한 방식으로 구조화를 좀 많이 시켰죠. 그거 잘못해가지고 좀 망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이 퇴직연금 이거 잘못 운용해가지고 사실상 그 뭐 파산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우리 잘이잖아요. 잘 항공기 비행기 잘 법정 관리 들어갔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퇴직연금 사례예요. 퇴직연금 사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기존 퇴직자들에게 고연금자들인데 퇴직연금 비율을 높게 줬거든. 근데 자리 돈은 못 벌어. 그러니까 돈 번 게 전부 다 이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낮추는 작업들을 한 게 이나모리 카즈오가 KDDI 회장이 들어가가지고 만든 게 그 구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나마 정상화시킨 거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거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슈는 퇴직연금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운용기관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줘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 본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정인 제도도 생겼고요.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디폴트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제도나 이제 새로운 어떤 허들들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즉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관련된 제도를 해줘야 되고, 좀 필요하다면 퇴직연금 좀 잘 못하고 못 걸리는 운용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페널티도 좀 주고 뭐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2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3층에 이제 특히나 이제 믿을 거는 나뿐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연금 제도죠. 근데 개인연금도 똑같아요. 개인연금도 2층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의탁해서 남에게 이제 트러스트로 맡겨가지고 돌리게 하고 수수료다 보수다 줘가지고 자기한테 백업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려면 중간에 이 돈을 의탁받아서 운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긴 시간에 걸쳐서 장기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설계가 돼줘야 되는 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1층, 2층, 3층 같은 것들을 잘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본인의 생활 환경에 맞게끔 구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걸 잘 세팅해 놓은 분들은 사실 노후 준비가 문제가 없겠지만 연금만은 이제 살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결국에 대응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강한 몸으로 근로로서 끊임없이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겠죠. 이걸 못 만들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무리고 시간상 그게 여유가 없다면 가장 좋은 방식은 어쨌든 근로소득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현역 시절만큼 탄탄하게 받지는 못할 겁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이제 사회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적어나마 어차피 이제 좀 축소지향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구조 안에서 본인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려면 어쨌든 본인이 몸을 놀려서 취직을 하든, 그러니까 창직을 하든, 혹은 뭐 창업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KPI라고 목표 자체를 조금 낮게 수정해가지고 일정 부분 근로소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요. 그러니까 근로활동이 만들어내는 파생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고령은 빈곤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설이 있는데 빈곤이 발생하면요. 고립이 발생합니다. 소외가 발생해요. 그렇죠. 고립 소외가 발생하면
바로 질환과 간병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게 발생을 하면 당연히 빈곤으로 또다시 연결됩니다. 결국 소위 이제 고령의 근로활동이 갖는 거는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근로소득의 확보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질환의 가능성을 낮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라고 할까요? 가치 같은 것들이 확인이 돼 가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회 갈등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줄여줄 수 있고 하는 굉장히 부가적인 효과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은퇴해야지라는 얘기들을 좀 이제는 좀 하지 말자라는 거. 그러니까 은퇴를 만약에 근로소득이 아니라도 사회활동을 하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네,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현실적인 노후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머니트렌드 2024에서 2030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아직은 여기에 조금 더 가깝기도 하고 이쪽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이제 40 초반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하지 않고 그냥 노는 2030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 뉴스 많이 듣다가 이제 어느 시간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가 조금씩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족이 출현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너무나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고속 성장을 주도하셨던 분들이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꼰대다 뭐다 해가지고 좀 비난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쓴 거죠. 예, 한강의 기적 같은 것들. 예. 중간에 껴있는 우리들, X세대, 예, 뭐 586 혹은 우리 MZ세대의 전기 M애들 포함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물론 뭐 빈곤했습니다만 갈수록 뭔가 양이 늘어나는 것을 또 경험한,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을 감내했을 때 미래의 편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쉽게 얘기해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중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낳은 자녀들이 우리 Z세대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상 선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삼시세끼 걱정한 적 없고요. 밥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리스크를 테이킹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 중간에 껴있는 부모 세대, 저기 선배 세대들이 우리의 언어와 문법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취직을 안 해요? 취업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볼 때 기준값은요, 취업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취업 안 하면 살 수 없다라는 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답답해. 힘들어. 결혼 안 하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식의 맥락을 놓고 본다면 이미 시대 흐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인구 그룹의 출현인 거예요. 근데 그거가 불편한 거는 기성세대일 뿐이고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사실상 굶어 죽지는 않는, 물론 뭐 그런 좀 부작용이나 그 불상사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들은 좀 가려졌거나 소외돼서 그런 거고요. 법 제도적으로는 적어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명실상부한 이미 선진국 그룹에 진입을 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2030의 달라진 트렌드, 인식, 변화들은요, 그 자체로 옳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은 시선들이 보면서 예단을 하고 재단을 하면서 평가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2030 세대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교수님의 멘티셨는데, 자발적 프리터, 근데 스스로 아르바이트 인생을 이제 선택하기도 하던데, MZ세대의 직업관은 어떻게 이런 거로, 사실 제가 이제 기성세대 좀 더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르바이트 이제 그렇게 해서 평생 먹고 노후 준비까지 되면 저도 좋아요. 물론 이제 남의 인생을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도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수두룩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사실 그 선택을 못 바꾸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데 정말 괜찮은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선배 세대의 꼰대. 예, 꼰대적인 마인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경제학적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가성비를 한번 선택을 해 봅시다. 알바라는 한 카드가 있고요. 한 카드가 우리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카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이 정규직 카드가 투입 대비 만들어내는 편익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괴로워도 버티고 참고 참고 뭐 이러다 보면 지나고 나서 인생 전체에 걸쳐가지고 너무나 뚜렷한 편익을 줬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죠. 알바가 있고 정규직이 있어요. 자, 이 전제가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오랫동안 번다라는 거가, 그래야 월급 계속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정년 때까지 일한다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퇴직금도 받고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고성장의 인플레 시대의 수혜가 이 직장인에게 올곧이 다 주어진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이 전적으로 쥐어지고요. 또 더 좋은 직장일수록 이 받는 폭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을 위해서 더 어렸을 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구조가 깨졌어요. 기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정년까지 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 퇴직이 50대 초잖아요. 대기업조차도 지금 40대 중후반 아니면 사라질 판인데 대기업이 소위 회사의 충성한 가치로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데 이 교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호봉제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돈을 적게 받고 나이 들을 때 많이 받는 구조를 고도성장 때 만들어진 이 임금 구조를 이 고성장 때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어렸을 때 적게 받는 거가 지금 싫은 거예요. 왜? 이 회사에 오래 다닐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받을 편익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 곡선이 이런 식의 가파른 흐름에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정규직이 들어갔을 때 부담, 노르마 얼마나 큽니까? 정규직 들어가면요. 어쨌든 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직장 상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밥 먹기 싫은데 저녁 먹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예, 뭐 탬버린 흔들기 싫은데 흔들어야 되고 요즘 템퍼링이 많이 안 아닙니까? 흔드는데. 예, 뭐 하여튼 회식하기 싫은데 회식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정량정성적인 부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승진 특히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이 심리적 압박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불안하게 갈 것이냐가 한 카드고 이 알바는요. 대신 월급은 작겠죠. 돈은 적겠죠. 하지만 가용 가능한 자기 시간 충분히 있고요. 부담 일단 노르마가 없어요. 칼탱하면 되고요. 자기 편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지금 이 비용 대비 편익을 젊은 친구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아까 프리타, 슈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은 특히나 이게 말이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1년차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한 21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국 돈은 한 210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요 알바하면요. 시간당 보통 1,000원 정도 받아요. 하루 8시간 하면 8,000원 맞죠. 30일 다 하면 24만 원이에요. 물론 다 하진 않겠죠. 24만 원, 21만 원이에요. 중간에 좀 쉰다고 치죠. 이 21만 원이 세금 다 떼면 여기는 10한 5, 6만 원 받을 거거든요. 이 친구는 다 떼도 20만 원 받아요. 근데 회사 부담 없어요. 잘릴 부담 없어요. 자기 시간 정할 수 있어요.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른 알바 가면 돼요. 전혀 부담 없는 삶. 적어도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프리타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 가가지고 막 머리 쉬도록 일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도 보장도 못 받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자기가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고 하면서 적은 돈 받아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도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기업이 젊은 신입사원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친구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옛날 우리 꼰대들처럼 한번 잡아두면 평생 가도록 회사에 충성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곤란하다. 이 친구들 말 조금 이상하게 하면 바로 그만두는 애들이다. 라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없으면 회사는 바로 매너리즘을 빠진다. 혁신 사라진다. 그러면 성장되지 않는다. 이 단순한 구조를 기성 선배들, 상사들, 그 다음에 회사 조직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은 지금 너무나도 공감이 가지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꼰대를 대표해서 아르바이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르바이트 정규직의 차이의 가장 큰 문제는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는 연봉이 그게 잘 오르지 않잖아요. 아르바이트 계속하면.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이나 대기업이든 뭐 그런 안정적인 거는 물론 그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봉이 점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내 연봉이 어쨌든 점핑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씩 내가 뭐 엄청난 대단한 성공은 아니라도 누구나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뭔가 그런 전문성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문적이지 않은 걸 하면 사실 이 성장이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10년이 지났을 때도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요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요? 우리 작가님도 지금 고정관념 갖고 깨 해주세요, 한번. 자꾸 연봉이 뛴다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건 과거의 주술이에요. 왜 자꾸 연봉이 뛴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뛰나요? 우리 수축 사회입니다. 2% 성장이에요. 왜 뛰죠? 안 뜁니다. 일본이 지금 임금 정체가 25년 이상이에요. 디플레의 원인이 바로 임금 인상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지금 가장 크게 내거는 게 뭐냐면 임금의 베어업이라 그래서 베이스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막 물건 사는 건 인플레가 막 뛰었거든요. 드디어 막 인플레가 생겼는데 임금이 20년째 계속 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발생하는 거죠. 일본이에요. 89년도 90년대에 막 버블일 때 임금 뛰는 거요. 곱하기 2배, 3배씩 뛰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은 뛰지 않는 게 상식인 사회가 된 거예요. 대신에 그걸로 살 수 있는 우유값도 안 뛰는 사회였던 거죠. 그게 수축사회, 축소사회의 면면인 거. 한국이 이제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왜 임금이 뛸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뛰는 사회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바 인생이 적어도 정규직 인생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본 무대는 갖춘 거죠. 특히나 한국은 최저임금까지 많이 떴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 20대, 30대가 생각하는 정규직에 대한 부담보다 알바적 인생이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한테 계속 혼나고 있는 듯한 느낌. 자, 젊은 세대가 그럼 있어야 빌자리가 비게 되면 사실 그건 또 사회적으로는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 누가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일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는 우리가 재정을 축적하는 데 중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호구지책의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유도해야 되는 정책 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쨌든 후속 인구가 줄면서 그들이 공급됐던 일자리의 내용도 양과 질에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 줄이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서 지금까지 접근 방식이 뭐냐면 고용 절감형의 생산 현장이에요. 바로 키오스크다, 로봇이다, 뭐다 있는데 이거 바로 후폭풍으로 다가올 겁니다. 젊은 애들이 돈을 못 버는데 어디 가서 키오스크를 눌러가지고 밥을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을 수 있겠으나 그만큼 경제라는 것은 소위 순환이죠. 스파이럴입니다. 연결돼서 가는 건데 어느 순간 하나 끊겨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돌고 돌고 돌아가서 부작용을 만들거든요. 누가 혹자가 이런 얘기 하죠. 초고령화가 되면 인플레가 만들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초고령화가 돼서 젊은 친구들이 이 초고령화의 수요를 공급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올리고 최저임금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오를 거고 인건비 오르면 당연히 원가 오를 거고 원가 오르면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그들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조차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자리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내수의 시장이에요. 내수의 경제입니다. 전체 GDP 중에서 85%가 내수 시장인 애들이에요. 내수는 전형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거든요. 서비스와 연결되는 작업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애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될 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청년 애들은 회사는 두세 군데에 합격 증서 받아놓고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40%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더 빨리 노동 절감형의 산업 현장으로 재편할 거예요. 혹은 이 와중에 또 아까 얘기한 이민 같은 이슈가 들어오겠죠. 도대체 한국의 청년들을 받아주려고 하는 이 구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으며 어떤 비용 편익을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0.7이라는 말도 안 되는 출산율 혹은 인생의 바톤 터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서의 각자 도생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구직하지 않는 2030 중에는 상당수 또 히키코모리인 경우도 이제 있는데 이 현상도 일본을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좀 지나면 겨울입니다만 네. 우리 겨울에 가장 좋은 게 이불 안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잘 안전하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10시 저희 교수님과 촬영이었는데 9시까지 침대 안에서 계속 예, 안 나와요. 맞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면요. 안 나와도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네. 근데 개도국에서는 이불 밖에 안 나오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와서 무슨 시기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젊은 친구들은 그걸 알아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 옛날에는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 방에서 잤기 때문에. 이불 털고 뭐 청소하고 밥 먹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다 마이 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 손에 컴퓨터 두세 대씩 다 들고 있잖아요. 방 안에 세상이 있지. 그렇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새 뭐 한국형의 배달 뭐 있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다 갖다 주는데 왜 나갑니까? 앞으로 히키코모리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확률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보다 더 환경은 빨리 변화하고 있고요. 낙인 효과 같은 것들도 더 한국은 더 세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아마 큰 사회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니트족이라든가 은둔형 외투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고 이런 시장은 얼마나 좀 커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사회 복귀와 관련돼 있는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옛날에는 없었던 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이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물건이. 네. 이제는 사람이 시장을 만듭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시대에는요. 그냥 사람 안 봐도 돼요. 만들면 팔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재고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이제 각각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사람이 수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사회. 옛날에 히키코모리 생각 못 했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소위 이 향상심이 없는 것과 관련돼 있는 수요들, 욕구들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배달 시장이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 못 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도 없는 친구들이 왜 택시를 탈 것이며 왜 배달 주문을 해 먹지? 라는 생각이 우리 꼰대들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이미 상당히 크잖아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새로운 수요들이거든요. 히키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계속 뒀을 때 비용으로밖에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비용이 편익이 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하고요. 그 트리거는 시장이나 기업에서 사업 모델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서비스화로 비즈니스 모델로 체화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인 설계를 재구성해주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문제로 보지 말자. 기회로 보자. 역발상, 고정관념의 파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나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금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건 종합하는 질문인데요. 2030 무직 그리고 캥거루 주가 그럼 이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부모 세대가 이제 사라지면 사실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방 안에 있어서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자립할 수 있을지 어떤 사회 현상이 생길까요? 이분들이 사실은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면 그건 그때부터는 진짜 아주 너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단기 충격은 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톡들과 관련돼 있는 이 플로하가 지금 중요한 시대 화두가 될 텐데요. 요게 이제 일단락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 연금을 계속해서 받아서 자녀들이 쓰는 그러니까 이제 중년 캥거루족 아까 얘기한 중년 히키코모리가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 있었나요? 일본에서 많았어요. 일본에서는 한때 제 기억이 맞다면 114살 된 할머니가 살아 계신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도 이제 100세가 넘으면 공무원이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선물도 드리고 오래 살아서 고맙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세 넘으면 총리가 뭐 은색 잔을 이렇게 막 이제 주는 우리로 치면 이제 노인들 이제 청와대에서 주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무원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이제 자녀들도 이제 80, 90이 됐지. 그렇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아파서 누워 계세요.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114살까지 살았다고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다 만다 이 정도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직접 가 찾아보니까 한 4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야. 40년 동안 연금을 타먹은 거죠. 이런 식의 문제들 당연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일단락 됐을 때 이제 후속 세대들이 이제 살아갈 때 이런 식의 이제 사회 문제들,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생기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축소지향적인 노후의 새로운 삶들이 일반화될 거예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후의 풍경과 다른 축소지향적인 MZ세대만의 노후의 풍경들 지금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모습들이 충분히 보여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미래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유럽 쪽에 가보시면 된다. 왜냐하면 유럽의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보다 훨씬 빨랐고요. 유럽의 지금 노년분들이 한국의 지금 MZ세대들이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 물론 뭐 국제 비교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만 전체적인 맥락들 자체는 굉장히 내려놓으면서 만족스러운 삶, 축소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노후가 재편될 거기 때문에 굳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진화하면서 그 속에서 가장 최적화된 삶의 방식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대를 추월한 사람들의 착각이자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교수님과 머니트렌드 2024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에 6장 신노년 세대 반전을 일으키다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책에 사실 뭐 57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고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트렌드 책 읽고 시청자분들이 뭘 좀 하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지 마지막 한마디. 우선 시대 변화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구조 전환과 관련돼 있는 변화의 양들이 그리고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론 뭐 눈앞에 호구지책 때문에 여유도 없고 뭐 힘들기도 합니다만 이 흐름에서 한번 놓쳐버리면 그리고 한번 깨닫기 나면 이미 옷이 흠뻑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표현되는 기본 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축은 또 금방 새로운 질서와 준칙으로 제도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멀리서 소외하거나 방관만 하게 되면요. 그 흐름에 따라가는 선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적어도 먼저 가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 이 흐름에 순응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파도가 일면 서핑을 할 준비를 해야죠. 근데 파도가 이는데 앉아서 팔짱 끼고 언제쯤 올라탈까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생산과 소비 혹은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수 변수로서 상수로서의 인구 구조의 양과 질과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인구 이슈를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요. 또 너무 거리감만 두고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그리고 체감적인 현실 이슈로 좀 받아들여서 내 삶의
직결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파도 우리가 맨몸으로 탈 수 없겠죠. 서핑보드가 필요할 텐데요. 서핑보드 같은 책, 이 머니튼 2024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전영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